마오는 세상 정복을 눈앞에 두고 영웅 아멜리아에게 패배하여 다른 세계, 현대 도쿄로 떨어집니다. 악마왕에게 세상 정복만이 유일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슬라에게 악마왕이 산다는 땅입니다. 그는 강력한 존재로 그의 이름을 들은 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악마왕은 아드라멜레크, 루시퍼, 알시엘, 말라코타라는 4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엔타 이슬라 주변의 내 땅에 공포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영웅과 그의 일행이 악마왕의 장군들에게 맞서 그들의 음모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흑군주의 궁전을 포위합니다. 악마왕과 영웅 일행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웅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마왕은 문으로 도망치며 그의 귀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한다. 인간계에 도착하자 그를 따르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인 알시엘은 그의 주군이 작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왕은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며 주변 환경이 낯설다는 것을 알아챈다. 알시엘이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다. 곧바로 2명의 경찰이 코스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들의 복장과 입에서 나오는 외국어 때문에 경찰은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마오에게 말을 걸자 알시엘은 그의 마왕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마법을 쓰려고 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러자 그는 최근에 본 최신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연습하는 중 두병으로 여겨진다. 잠시 후 그들은 묶여서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경찰서에서 마왕에게는 가츠동이 제공되고 그는 악마의 눈으로 그 이상한 음식을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에게 현재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강제로 알아냅니다. 잠시 후 그는 알시엘이 신문받는 곳으로 가서 그 바보가 식사를 즐기는 것을 봅니다. 즉시 알시엘은 자세를 바로잡고 그를 신문하는 경찰이 반응하기도 전에 마왕은 그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런 다음 알시엘에게 그들이 지구라는 세계,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이 수도인 도쿄에 있으며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경찰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마왕은 그에게 현재 세상에는 마법이 없다는 사실을 폭탄 선언한다. 역에서 나와 밤거리를 배회하며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마왕은 자신의 마법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알시엘이 마법을 사용하려 하자 우연히 택시를 부르게 된다. 밤새도록 그들은 자신의 힘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논의한다. 아무런 정보도 없자 마왕은 그들이 사회에 섞여 살기로 결정한다. 그러기 위해 구청에 가서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마왕의 환술 덕분에 가능했다. 그들은 은행 계좌도 만들고 마침내 아파트라는 작전 기지를 얻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살펴보던 중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방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옆집에 사는 집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 루저로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알시엘에게 고생은 잠깐일 뿐이니 참고 다음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그는 쓰러지고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잠시 후 병원에서 루저는 음식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자신의 몸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현대 사회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불평합니다. 그러고는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루저는 구직 신청서를 작성한다. 악마왕의 신분증에는 마오 사다오라는 이름이, 알시엘은 아시아 시로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시간이 흘러 두 루저는 사회에 녹아들었다. 어느 날 알시엘이 설거지를 하며 소녀 만화를 읽고 있는 루저 주인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한다고 불평한다. 마오는 오래 쓸 물건이라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야 했다고 설명한다. 알시엘은 할부로 사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따지지만 구도세 악마왕은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을 싫어한다. 알시엘은 그의 지출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여주며 바보라고 말한다. 마오는 회사에서 음식을 남겨 받아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알시엘은 그에게 화를 내며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패배자 영주는 그의 잔소리에 지쳐 아르바이트하러 뛰쳐나갑니다. 그날 후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산을 쓰고 기다리던 중 그는 비에 흠뻑 젖은 빨간머리 여자아이를 보고 우산을 씌워줍니다. 마오는 자신이 역 근처 맥도날드에서 일한다고 그녀에게 설명합니다. 우산을 건네주자마자 그는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합니다. 일터에서 그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도착하자 그는 손님들과 쉽게 소통하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줍니다. 그러는 동안 파트너는 그를 칭찬하지만
겸손한 성격 탓에 그는 겸손을 유지한다. 반면 알세일은 도서관에 가서 마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는다. 그러던 중 그는 마오와 함께 취업 면접을 봤지만 떨어졌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누저로드는 그가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그들의 마법 회복을 위해 알세일에게 조사를 부탁했다. 그는 알세일이 성공하면 엔트 이슬라뿐만 아니라 지구까지 정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알세일이 책을 계속 탐색하는 동안 그의 악마 군주가 완전한 부하가 된 사실에 화가 난다. 또한 연구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갑자기 지진을 느낀다. 동시에 마오는 흔들림을 느끼고 치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서툴렀던 것을 용서하라고 위로한다. 그녀는 여전히 손님 응대를 돕는 대신 항상 청소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풀이 죽어있다. 그녀가 투덜거리자 그들의 사장인 카사키가 방에 들어와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러고는 승진을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한다. 휴식 후 두 사람은 다시 손님 응대를 시작한다. 그러던 중 마오는 튀김기가 고장난 것을 알아차린다. 고민하던 그는 남은 마법을 튀기지 않은 감자튀김에 사용해서 팀이 1등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는 알실이 생사가 걸린 상황에 마법을 아껴 쓰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상사가 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묻는다. 하루 일을 마치고 마오는 직원 휴게실에서 안절부절 못하지만 치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잠시 후 카사키가 그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자고 한다. 마오는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치가 그를 진정시키며 그가 A급 직원으로 승진했다고 알려준다. 마오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산을 빌려줬던 붉은 머리카락의 여자를 보고 멈춰선다. 그 여자는 자신이 좀 전에 그의 식당에 들렀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심하며 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지 묻고 그를 다크로드 사탄이라고 부른다. 그때 그는 그녀가 영웅 아멜리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투 장면이 회상되며 마오는 패배를 인정하지만 행성 정복을 위해 돌아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포털을 통해 도망칩니다. 포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몰랐지만 영웅은 그를 추격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멜리아는 마오를 따라잡고 그가 맥도날드에서 일한 이유를 묻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그는 그녀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습니다. 아멜리아는 그를 따라 그가 지나온 같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작은 칼을 꺼내 그와 싸우려 합니다. 마오는 그녀에게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마오는 그 칼이 싸구려 가게에서 파는 싼 칼이라고 지적한다. 이 말에 당황한 아멜리아는 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오는 그녀의 성검은 어디 있고 잃어버린 거냐고 묻는다. 마오의 무대응에 좌절한 아멜리아는 마오를 공격하려고 휘두른다. 하지만 화면 밖에서 경찰관이 그녀를 막고 그들을 다시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한다. 끓는 주전자처럼 아멜리아는 경찰관이 그들이 헤어지는 연인이라고 생각하자 욱한다. 한편 아시아는 마오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고 밤이 늦어지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멜리아는 마오에게 다시 와서 공격할 것이며 그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위협한다. 마오는 우산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멜리아는 마오가 애걸복걸해도 사용 후 버렸다고 말하며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녀는 자신처럼 영웅인 사람이 어둠의 군주에게 빌린 우산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묻는다. 그럼 애초에 왜 가져갔어? 배은망덕한 노마. 아멜리아는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고객들의 불만 전화를 받고 있다. 힘들어. 동료도 같은 생각이다. 동료는 새로 생긴 칼의 집에 가고 싶은지 묻지만 에밀리아는 거절한다. 퇴근길에 아멜리아는 식료품을 삽니다.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며 TV를 보던 그녀는 자신이 마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화가 나서 깨닫습니다. 마오와 아시아는 음식을 즐깁니다. 마오는 저녁에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시아가 확인하러 가서 아멜리아라는 것을 듣습니다. 아멜리아는 그들의 집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아시아는 놀랍니다. 아시아는 문을 잠그고 마오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마오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그러고는 며칠 전에 아멜리아를 우연히 만났지만 시로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아멜리아와의 만남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시로에게 말한 후 그녀는 결국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녀는 마오와 시로가 즉석에서 만든 장소와 저녁 식사를 꾸짖는다. 마오는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변명한다. 돈 좀 벌어. 형. 그녀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처지지만 비참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제사장이 함께 올 예정이었지만 오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를 죽일 계획이었지만 대사제가 오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결국 혼자 왔습니다. 마오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입니다. 마오는 그녀가 그들을 쫓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웃습니다. 마오는 자신이 여전히 집에서 세계 지배를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일본 정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맥도날드의 근무 시스템과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 돈과 영향력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 위해 권력을 얻은 후 엔테 이슬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야. 에밀리아는 한숨을 쉬며 방금 들은 엄청난 어리석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또한 남은 힘이 얼마 없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왜 그러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거기서 모든 힘을 쏟으면 엔트 이슬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한다. 더 나아가 에밀리아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입양된 이름을 말해준다. 그녀는 또한 밖에 있는 이름표에서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마오의 이름을 비웃는다. 에밀리아는 다음 날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탈의실에서 에미의 동료 리카가 저녁 식사 초대를 하지만 에미는 거절한다. 나중에 에밀리아는 마오의 집을 미행한다. 그들이 어딘가로 서둘러 가는 것을 본다. 그들을 따라가 보니 할인된 가격에 계란을 사러 간 것이었다. 직장으로 돌아와서 동료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다시 거절한다. 그날 밤 에밀리아는 두 사람의 집을 다시 미행한다. 그들은 어딘가로 서두르고 있다. 알고 보니 목욕탕 문 닫기 전에 가려고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밀리아는 두 사람을 따라 집으로 가는데 마오는 수박 맛이 나도록 오이와 꿀을 섞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은 약한 지진을 느낀다. 얼마 후 에밀리아는 마오의 직장을 방문하여 첫 만남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한다. 하지만 마오는 에밀리아와의 대화를 업무적으로 하며 에밀리아는 짜증이 난다. 치오! 마오에게 마음이 있는 동료 치오는 에밀리아가 떠난 후 마오에게 에밀리아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 마오는 과거가 있다고 대답하며 치오는 불쾌해한다. 마오와 에밀리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치오는 마오에게 며칠 전 지진을 느꼈는지 묻고 마오는 느꼈다고 말하지만 그의 룸메이트 시로는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마오는 치오의 지진에 대한 질문을 오해하고 치오는 마오가 룸메이트와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기에 놀란다. 치오는 자신의 집과 소지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마오는 또한 자신의 룸메이트는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있는 친구라고 밝힙니다. 치오는 그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날 밤 늦게 마오는 에밀리아를 만나고 그녀는 그가 그 세계에 영원히 머물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에밀리아는 지난 며칠 동안 그를 감시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몇 가지 결론을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검소한 삶을 살았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마오는 언젠가 일본을 장악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신원을 알 수 없는 공격자가 그의 자전거 그리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에밀리아가 총격을 받지만 마오가 뛰어들어 에밀리아를 넘어뜨려 구합니다. 마오도 총격을 받지만 마치 시계처럼 에밀리아가 뛰어들어 그를 구합니다. 정말이지. 이 둘은 서로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한 거리까지 도망쳐야만 합니다. 마오는 공격자가 엔테이라 출신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마오는 에밀리아가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고르지 못해서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마치 오래된 앙숙 부부처럼 이어지는 언쟁 속에서 서로를 책망합니다. 마오는 에밀리아를 두고 집으로 향합니다. 마오는 집에 돌아왔지만 현관에서 에밀리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에밀리아는 밤을 함께 보내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마오는 허락합니다. 시로는 매우 짜증이 납니다. 마오는 그날 밤 두 사람이 공격받았던 일을 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오는 에밀리아에게 1000엔을 빌려주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라고 합니다. 내 여자친구를 그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냐? 바보야? 그날 밤 늦게 마오는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더 큰 지진이 올 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아가 떠난 후 두 바보는 에밀리아가 감사의 표시로 피크를 남겨놓은 것을 봅니다. 마오는 갑자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열쇠를 발견하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알실레는 그에게 자기들이 잠든 사이에 열쇠를 안으로 던져넣고 밖에서 문을 잠갔을 거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자 마오는 그에게 만약 자기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묻고 알실레는 자기도 그들을 안에 가두고 열쇠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대답한다. 마오는 즉시 그를 악마라고 부르고 알실레는 자신이 어차피 악마라고 대답한다. 에밀리아가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마온의 집에서 묵으면서 겪었던 굴욕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상쾌해진 에밀리아는 TV를 켜고 전날 밤 일어났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본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테이프로 봉쇄하는 가운데
리포터는 자전거 주인을 찾고 있다고 알린다. 에밀리아는 뉴스를 보다가 현장에 있는 두 패배자를 발견한다. 경찰은 최근 마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들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치의 집에서 소식을 들은 치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날 밤 사건이 그녀의 직장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치는 마오에게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마오에게서 퇴근 후 만나자는 메시지가 옵니다. 어리석은 소녀는 그 덜 떨어진 남자와의 데이트를 상상하며 엄마의 말까지 잘못 이해합니다. 그날 후에 에밀리아의 직장에서 그녀의 끈질긴 동료가 점심 같이 먹자고 하지만 그녀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료를 거절한 후 계속 일을 하던 중 그녀는 익명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너머의 사람은 그녀와 영웅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고는 엔트 이슬라를 위해 그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멍청이에게 소름 끼치고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의 괴짜는 곧 만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에밀리아는 그의 목소리가 마왕군 장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알실레가 남은 유일한 장군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참견쟁이 동료와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기 전에 에밀리아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잠시 후 그녀와 두 명의 어리석은 악마들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마오의 자전거가 추적된 후 그녀는 알리바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녀가 화를 내자 악마들은 그녀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며 화를 낸 후 영웅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녀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정하고 마오에게 누군가가 그들 둘을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가 자신과 마주하기 전까지는 죽지 말라고 말하며 친데레처럼 행동한다. 그 여자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자 화를 내며 뛰쳐나간다. 떠난 후 마오는 알실레에게 퇴근 후에 치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알린다. 치는 마침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데이트 상대를 만나기 위해 멋진 드레스로 갈아입는다. 반면에 알실레는 주인에게 멋진 옷을 입히기 위해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나 같은 멍청이인 마오는 평소 옷을 입지 못하게 하자 불평한다. 다행히도 그의 룸메이트는 쇼조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그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남자가 되는지 가르쳐준다. 나중에 치는 기차를 타고 그를 만나러 가면서 결심을 다잡는다. 그녀를 기다리는 루저를 보자 그의 옷차림을 칭찬하고 함께 갈 장소를 이야기한다. 마오는 완전한 루저는 아니어서 식사값을 내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손을 잡고 목적지로 향한다. 에밀리아가 퇴근하며 가게를 나서자 알실레가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간다. 한참을 압박하자 그는 데이트 중인 주인을 감시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에밀리아에게 고백한다. 에밀리아는 자신의 숙적이 귀여운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알실은 치이가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이 같은 여자가 마오 같은 찌질이에게 왜 끌리는지 의아해한다. 치이를 제대로 살펴본 후 그녀는 치이가 자신의 숙적에게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알실이 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묻지만 그는 단순히 그들의 데이트를 감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커플들이 있는 카페로 걸어 들어간다. 한편 마오는 치이에게 그녀가 이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무슨 뜻이었는지 묻고 치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귀가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녀는 전날 밤 방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다른 언어였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설명한다. 그때 그녀는 큰 일이 닥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지진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말하는 동안 마오는 자신과 에밀리아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용된 마법 소나의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그때 그는 에밀리아와 알실이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시던 음료를 뿜을 뻔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칭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심한 칭은 그가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고백하려는 순간 에밀리아가 그녀의 기분을 망쳐놓습니다. 이 친데레년이 나타나 마오를 잔혹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칭은 화가 나서 에밀리아에게 왜 항상 그의 주변을 서성이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아가 마오의 전 여자친구라고 결론짓지만 그 말은 에밀리아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오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방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히도 두 소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치이는 마오를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에밀리아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소개하고 그 문제에 대해 휴전을 선언합니다. 잠시 동안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지만 에밀리아는 츠이에게 최면을 걸고 츠이는 기절합니다. 츠이가 의식을 잃자마자 에밀리아는 마오를 부릅니다. 마침 마오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밀리아는 마오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성물을 소환하고 싶어 하지만 놀랍게도 마오는 그녀에게 츠이를 돌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가두었을 무너진 잔해를 치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밀리아는 그가 왜 사람들을 구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오가 모두를 구출한 후 경찰이 와서 사상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에밀리아는 마오가 민간인들을 도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녀는 유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강제로 보여줍니다. 어릴 적 그녀는 아버지와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 아버지에게 마왕의 침략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에밀리아는 성군이 포위 공격을 막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후 사제와 교회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나타났고 아버지는 그녀가 그날까지 키워온 천사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만이 마왕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군대에 의해 데려가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 교회에서 신부는 그녀에게 인간과 천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녀 같은 아이들만이 악마왕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생각에 잠긴 사이 마오가 그녀에게 손을 대려 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뛰쳐나갔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걱정됐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츤데레는 그가 다시 초라한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경찰관이 치에게 다가와 치가 동료 경찰의 딸임을 확인했다. 그러자 마오는 자신이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 마법을 쓴 것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따라 그는 그녀를 떠납니다. 그는 나중에 에밀리아에게 그것은 그의 환영이 치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녀에게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에밀리아를 놀리고 지지는 적의 계획적인 공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오는 적이 근처에 있었고 그가 그의 힘을 되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에밀리아가 적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 하자 그녀의 사무실 직원이 그녀를 부르므로 그녀는 동료를 돌봐야 합니다. 즉시 쓸모없는 알시엘은 마오에게 달려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빌기 시작하지만 그의 룸메이트는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시 후 에밀리아는 동료의 집으로 데려가져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걱정이 많은 동료는 그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친척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진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사투리 때문에 그녀는 에밀리아에게 일본의 다른 마을 출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밀리아가 그녀에 대해 더 알려고 하자 그녀는 에밀리아를 차단하고 그것이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시 에밀리아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고 여성은 과거에 대해 더 묻지 않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두 사람은 친해지지만 동료가 천사와 악마라는 말을 하자 에밀리아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알시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오에게 계속해서 거듭 사과합니다. 그들은 경찰관에게 멈춰 서게 됩니다. 그 남자는 그들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 인생에서의 선택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는 최근 인근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 마오는 의심스러워졌다. 반면 에밀리아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다. 목욕 준비를 하는 동안 친구는 에밀리아와 함께 있는 마오를 보고 남자친구로 오해하며 이야기한다. 화가 난 에밀리아는 그를 부인하지만 동료는 에밀리아와 마오가 오랫동안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마오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잠시 후 에밀리아는 목욕을 하고 가슴에 따뜻한 감정을 느낀다. 그녀도 모르게 욕조에 흰 깃털이 하나 떨어졌다. 다음 날 그녀는 마오의 집에 가서 그에게 봉투를 건넨다.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그녀가 전에 빌려준 돈이라고 말하자 덥석 낚아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잠시 동안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왔냐고 묻지만 그녀는 전에 그를 위해 맹세했으니 쌤쌤이라고 한다. 걱정된 그녀가 알시엘을 묻자 마오는 알시엘은 괜찮지만 정신 상태가 망가졌다고 말한다. 마오는 대신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의 츤데레 스위치가 켜지며 거칠게 대답한다. 그러자 마오는 그녀를 쫓아내지만 그녀가 떠나려 할 때 계단 조심하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911 테러처럼 추락한다. 잠시 후 부끄럽고 멍든 소녀는 평범한 계단에 졌다면서 주인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알시엘에게 욕을 먹는다. 할머니들을 보내는데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 알시엘은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가서 붕대를 사온다. 알시엘이 떠난 후
마오는 아멜리아에게 수건을 주고 도와주려 하지만 미친 여자는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며 마왕인 그가 왜 그렇게 친절한지 묻는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들판과 성을 파괴한 것에 대해 그를 질책한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손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알시엘과 치는 현관문을 연다. 치는 마오 앞에서 우는 아멜리아를 보고 상황을 오해하여 마오가 따라가기도 전에 울면서 도망친다. 그의 집주인이 나타나 연인들의 싸움처럼 상황을 설명한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아멜리아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니키티라는 땅 주인은 마오에게 동의서를 건네주며 아파트를 개조하고 싶고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지진 때문이라고 알립니다. 그녀는 곧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주며 집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는 치가 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며 마오에게 치를 책임지라고 알립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진동을 느끼지만 니키티는 치가 소나의 표적이 되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서둘러 달라고 재촉합니다. 두 사람이 어딘가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중 한 명이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서두르며 파트너를 끌고 갑니다. 마오에게 상처받아 오는 칭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애먹 같은 사람이 나타나 마오와 아멜리아에 대한 그녀의 질투와 절망을 먹고 싶다고 말한다. 어떤 남자가 그에게 길을 비키라고 하자 그 남자는 아이에게 깜짝 놀란다. 갑자기 그 애먹 아이는 날개를 펼치고 건물을 파괴한다. 마오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 애먹 아이가 자신의 4명의 장군 중 하나인 루시퍼라는 것을 깨닫는다. 루시퍼가 아멜리아와 마오에게 말을 건넨다. 한편 문 앞에서 아멜리아의 친구들이 출구 쪽으로 날아가지만 그중 한 명은 게이트 멀미로 토한다. 반면 아멜리아는 자신의 성검으로 루시퍼를 물리친 기억이 있어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마오는 루시퍼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재촉한다. 갑자기 후드를 쓴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영웅팀의 일원인 오르바였다. 그 인물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는 머리가 반짝였다. 어리둥절한 아멜리아는 그에게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묻지만 그 남자가 악당다운 대사를 즐기기도 전에 마오는 비급 영화 시나리오처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며 그 남자를 충격에 빠뜨린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알시엘은 마오에게 언제 영화 보는데 돈을 쓸 시간이 있었냐고 묻고 마오는 바보같이 자기 돈은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는 동안 루시퍼는 알시엘을 죽인다. 알시엘은 죽어가는 숨속에서 주인에게 영화 볼 때마다 월 할인을 이용해서 경비를 줄이라고 말한다. 즉시 루시퍼는 마법진을 만들고 총알을 퍼붓지만 마오는 겨우 방패를 만들어 그들을 보호합니다. 마오는 알시엘을 얻고 파편을 이용해 아멜리아와 함께 도망칩니다. 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와중에 아멜리아는 루시퍼가 지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마법을 쓸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오는 루시퍼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최근 그 근처에서 일어난 악행의 배후가 그였을 것이며 그것이 루시퍼를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들을 배신한 루시퍼는 마오가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마오는 데이트 중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의 공포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시퍼는 왜 그 에너지를 더 흡수해서 엔타 이슬라를 정복했던 것처럼 지구를 정복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아멜리아와 마오는 놀랍게도 그들의 마왕이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시퍼는 멈췄던 공격을 이어가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마오가 공격을 받지만 달아나는 순간 오르바가 글로브로 다리를 쏘아 이동을 제한한다. 마오는 아멜리아를 붙잡고 순간이동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역에 도착하고 그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최악의 선택처럼 보인다. 루시퍼와 오르바가 몇 초 만에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투명하게 뚫어버리고 다리를 무너뜨려 사람들의 공포를 더 먹이로 삼는다. 그는 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영웅조차 부상을 입은 채 그녀의 숙적의 여자친구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구한다. 부상으로 인해 무너진 다리가 그녀에게로 떨어진다. 갑자기 루시퍼는 자신의 힘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신 우리는 망가진 다리를 염동력으로 옮기고 있는 찢어진 마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멋있어 보인 후 비참한 마왕은 다리가 너무 무거우니 영웅이 길을 비켜 달라고 애원합니다. 혼란스러운 루시퍼는 마오가 어떻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의아해하지만 아멜리아는 그가 사람들의 공포를 먹기 위해 일부러 그들을 순간이동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치는 눈을 뜨고 귀엽고
친절한 마오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대신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근육질 남자를 봅니다. 아멜리아는 갑자기 성검을 꺼내 파워레인저 쇼처럼 변신합니다. 그러자 마오는 마법의 장을 펼쳐 모든 인간을 잠들게 합니다. 루시퍼가 즉시 공격하지만 아멜리아가 공격을 마오에게 되돌려 그를 공격한다. 그녀는 악마에게 돌진하고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한다. 악마가 그녀를 제압하지만 알시엘이 악마 형태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구해낸다. 그는 아멜리아에게 마오의 마법 덕분에 회복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오르바가 그를 기습하려 하지만 그의 총이 떨어진다. 루시퍼는 그 바보에게 마법을 사용하고 전력으로 싸우라고 재촉한다. 즉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양측은 서로 충돌한다. 마오는 무용지물 조연처럼 보일 뿐이다. 마침 깨어있던 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맥은 답답한 마음에 다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귀여운 고등학생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전투에 돌입한다. 그러자 루시퍼가 공격해오지만 그는 순보로 루시퍼 앞으로 이동하며 그 꼬맹이에게 이를 악물라고 말한다. 그러자 프로가 악마를 공격하여 쇼를 마무리한다. 잠시 후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옷은 누더기였다. 그러자 치는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라고 소개한다. 맥과 에밀리아가 쥐와 고양이처럼 싸우는 동안 에밀리아는 치에게 자신과 맥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에밀리아는 마오에게 힘을 되찾았으니 다른 세계로 돌아갈 거냐고 묻지만 마오는 그달에 근무가 많다고 대답하며 엘시를 촉발시킨다. 그동안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루시퍼가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다. 에밀리아는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묻고 루시퍼는 에밀리아의 지갑을 꺼낸다. 소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에밀리아의 친구들이 문 밖으로 나와 에밀리아에게 달려온다. 잠시 후 마오의 지시에 따라 영웅 파티는 마오의 집으로 향한다. 새로운 이들은 마오의 집을 보고 놀란다. 한편 마오는 마법으로 마을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 시각 마오의 아파트에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다. 그러자 에밀리아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마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소나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치는 자신이 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묻고 친구들은 그것은 마왕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등학생은 당황해서 흥분합니다. 그 광경은 마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 날 영웅 파티가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은 그녀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합류하라고 말합니다. 파티원들은 사상자 없이 모든 것을 수리한 마오의 행동 때문에 그가 정말 마왕인지 의아해합니다. 마오의 직장에서 치는 그에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냐고 묻지만 그는 마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치가 흥분하는 동안 마오는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한다면 남은 마력이 거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화나게 합니다. 마오와 아시아는 마오의 승진을 축하하며 바베큐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마오는 먹는데 정신이 팔린다. 마오는 최근 함께 살게 된 루시퍼, 우루시아라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다. 에게도 저녁을 사주는 게 어떻겠냐고 아시아에게 묻지만 아시아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아시아는 마오에게 우루시아라가 온라인 쇼핑 중독 때문에 생활비를 탕진하고 있다며 마오가 그에게 엄하게 벌을 주라고 제안한다. 엔테 이슬라에서는 한 소녀가 교회의 고위 사제들에게 오르바가 임무에 실패하고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설상가상으로 에미와 마오가 아직 살아있고 에미라타가 이미 오르바가 배교자임을 널리 알렸다고 전한다. 사제들은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어한다. 그러자 소녀는 그들에게 오르바가 배교자임을 모두에게 확인하거나 에미와 에미라타, 그리고 알베르트를 제거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고 말한다. 마오와 아시아가 집에 돌아와 우르시아라에게 작은 돼지고기 덮밥을 주자 그는 몹시 불평한다. 아시아는 마오의 친절 덕분에 그가 머물 곳이 있는 것이라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들은 지나치게 가난해서 마오의 급여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낭비한 탓에 그게 전부였다. 마오는 우르시아라에게 컴퓨터를 통해 배운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다. 마오에게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우르시아라는 에미에게 전화를 거는데 에미는 전화 목소리가 마오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린다. 에미는 근무 시간에 왜 전화했냐고 묻고 그는 해킹 실험이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나중에 직장에서 시오는 마오가 입사 1년도 안 돼서 팀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 마오는 능글맞게 사장이 없을 때 대신하는 임시직이라고 말한다.
에미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와 마오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마오는 자신이 일하는 중이라 무례하다고 말하고 에미는 비꼬듯이 그가 할 말이냐고 응수한다. 낙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우루시아라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시부야의 무서운 장소 목록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찾는다. 아시아는 책을 읽다가 마오의 힘 회복을 도울 수 있을 만한 터키의 장소를 찾는다. 그는 집에 돌아와 집주인으로부터 마오에게 온 편지를 발견한다. 에미는 마오에게 직장으로 걸었던 전화에 대해 묻고 마오는 결국 루시퍼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그는 오르바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루시퍼는 신분을 숨겨야 해서 이제 한조 우루시아라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에미는 그 작은 아파트에 세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 있냐고 묻고 마오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마력이 다 떨어져서 엔타 이슬라로 돌아갈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치졸한 에미는 자신은 마력이 있으니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며 그를 놀립니다. 그는 에미에게 자신과 함께 일본에 있는 이유를 묻고 에미는 영웅으로서 그를 계속 감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대답합니다. 마오가 집에 돌아오니 우루시아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으려던 찰나 샤가 화장실에서 나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날 저녁 샤와 우루시아라는 마오에게 그 봉투에는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여주인 사진이 들어있으며 마오가 보면 안 될 사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오는 우루시아라에게 현실 세계의 마법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를 묻고 우루시아라는 컴퓨터를 꺼내 특정한 흉가 교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오와 샤는 치오가 다니는 사사하타 북쪽 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고 신나게 손을 흔든다. 나중에 직장에서 마오는 치오에게 망령이 든 교실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오와 아시아를 데리고 그곳에 가는 것을 승낙한다. 그들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교로 돌아간다. 치오는 마오와 아시아를 봉인된 교실로 데려가면서 길을 안내한다. 가는 길에 치오는 호기심 많은 마오에게 망령이 든 교실과 관련된 7가지 미스터리를 설명하고 심지어 마왕인 그도 이야기에 겁을 먹는다. 마오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려 그는 깜짝 놀란다. 그는 우루시아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우루시아라는 그에게 망령이 든 장소가 과거에 문이 열렸던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교실에서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학생은 아마도 그 문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고 우루시아라는 자신의 가설이 맞다면 그 자녀 에너지를 자신들이 흡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긴장합니다. 그때 에미가 나타나 자신이 그들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합류합니다. 그룹은 모르지만 낡은 학교 안에 누군가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교실에 도착하자 아시아는 교실이 널빤지로 막혀있지만 널빤지가 느슨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은 그곳이 음식 포장지와 게임 콘솔로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루시아라가 연락을 해서 자신과 오르바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살았었다는 것을 마지못해 밝히고 게임 콘솔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우루시아라는 게임기를 되찾기 위해 일부러 모두를 이용했던 거였다. 모두 실망하여 떠난다. 마오는 아시라가 보지 말라고 했던 봉투를 발견한다. 안에 있는 사진을 잠깐 봤다가 기절한다. 다음 날 밤, 마오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기모노를 입은 소녀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누구냐고 묻지만 소녀는 대답도 못하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다. 마오와 아시라는 식사를 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누굴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자 전날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소녀 스즈노 카마즈키가 서 있다. 스즈노는 자신을 새 이웃이라고 소개하며 전날의 소란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라면 한 상자를 건넵니다. 아시아는 자신을 마오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스즈노는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면 아시아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파트 안에 무심하게 앉아있는 우루시아라, 우루시라고 부르겠습니다. 를 발견합니다. 마오는 그를 최근에 이사온 세 번째 룸메이트라고 소개하며 히키코모리 깔끔이라고 놀립니다. 스즈노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에밀리아는 에미라타로부터 상자를 받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에미라타에게 전화합니다. 에미라타는 상자 안에 신성한 힘이 담겨 있으며 일본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에너지 드링크 형태로 변환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에밀리아에게 그 약을 마시면 신성한 힘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복용량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에 2병을 넘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전화를 끊습니다.
찌는 듯한 태양 아래 에밀리아는 마오의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며 그를 감시합니다. 이제는 스토킹 수준입니다. 그녀는 기모노를 입은 긴 검은 머리카락의 소녀가 우루시의 빨래를 돕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낯선 소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도 악마인지 궁금해진 에밀리아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려고 합니다. 불행히도 아시아는 더위에 지쳐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스즈노가 둘을 위해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스즈노는 요리할 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 없는 듯한 우루시에게 설교하며 항상 아시아에게 맡기는 우루시를 탓한다. 스즈노가 요리하는 도중 생강이 떨어진 것을 알아채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져오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에밀리아는 그동안 복도에서 엿듣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다. 눈을 뜬 에밀리아는 마오가 공중에서 자신을 잡아준 것을 알지만 다시 깜짝 놀라 마오의 얼굴을 세게 때려 둘 다 바닥으로 떨어진다. 아파트로 돌아온 스즈노는 갑자기 문을 열어 에미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에미는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이 먼저 넘어진 것이라고 대답한다. 반면 마오는 에미를 놀리며 계단에서 자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묻는다. 에미가 넘어지면서 흩어진 물건들을 줍던 우루시는 안으로 들어가 에미에게 건네준다. 스즈노는 에미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일주일 전에 옆방으로 이사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먼 나라 출신이며 전통이 깊은 집안 출신이라고 말하며 현대적인 예절과 관습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즈노는 에미가 도시와 그 복잡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미는 자신을 소개하며 도시의 복잡한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스즈노에게 말했다. 식사 후 마오는 설거지를 하면서 스즈노에게 요즘 일이 얼마나 바쁜지 이야기했다. 에미가 대화에 끼어들어 마오에게 그의 일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마오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랑을 시작하며 에미가 우울한 회색 안개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에미는 그가 원래부터 인간이었던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중단시켰다.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마오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자신이 일하는 미국 맥도날드의 쉬프트 매니저가 될 거라고 말한다. 에미는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며 그런 것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비웃는다. 스즈노는 에미에게 마오와 친한 사이냐고 묻는다.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아 에미는 당황한다. 우루시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덧붙이지만 에미는 그가 말하는 것을 끊고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나 우정,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에미의 6번째 감각이 작동하여 스즈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마오에게도 관심이 있냐고 묻는다. 스즈노는 에미를 밖으로 데려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에미는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직감이라고 말한다. 에미는 속으로 처음에는 스즈노가 마오를 죽이려고 보낸 암살자인가 생각했지만 그녀가 온 지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 암살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또한 스즈노가 자신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그녀가 악마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에미는 스즈노에게 마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에미는 종이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서 연락처 주소를 적어 스즈노에게 건네준다.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스즈노는 그 친절에 감사한다. 에미가 떠나려고 하자 결국 계단에서 또 넘어진다. 계단이 저주받은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스즈노는 마오가 출근하는 길에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건넵니다. 마오는 일터에 도착하고 매자 로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 치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급 도시락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새로 이사 온 여자 이웃이 싸줬다고 말하자 그녀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에미라타는 에미에게 보낸 에너지 드링크의 효과에 대해 묻고 에미는 마셨지만 최근 전투가 없어서 제대로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에미라타는 누군가 에미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저녁 에미는 귀가 중에 가면을 쓴 남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검 베터아프를 소환하고 가면 쓴 적과 싸우며 쉽게 우위를 점합니다. 뛰어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며 그녀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보라색빛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의 검을 줄이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끝장낼 찰나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곧 경찰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에미는 에미라타가 준 에너지 드링크 덕분에 능력이 향상된 것을 생각하지만 정체불명에 가면 쓴 남자의 정체에 더 신경 쓰입니다. 치오는 에미를 설득하여 함께 마오의 아파트에 가서 며칠 전 직장에서 그와 함께 있던 도시락을 만든 사람을 알아내자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집안일을 돕는 소녀를 만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치오는 스즈노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치오는 스즈노에게 자신도 스즈노처럼 요리 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스즈노는 꾸준히 배우기만 한다면 실력이 빨리 향상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스즈노는 항상 요리하는 이유가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식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마오는 자신과 치오가 일하는 맥도날드에 와서 일해보라고 제안한다. 스즈노는 그의 제안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치오에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시아가 끼어들어 일자리를 찾는 것 외에도 전통 의복만 입고 있으니 옷 같은 기본적인 물품에 대한 도움이 더 필요할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에미가 스즈노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에미와 스즈노가 쇼핑을 가는 동안 마오는 치오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한다. 가는 길에 마오는 치오에게 남자 집에 혼자 가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묻는다. 치오는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마오를 좋게 생각하신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마오는 멈춰서서 다른 세계에서 온 악마라는 사실이 신경 쓰이지 않느냐고 묻는다. 치오는 에미가 이미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그에게 반해 있었다. 마오는 당황해서 말하려 하지만 치오는 그를 가로막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에미가 해준 모든 경고를 무시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에게 반했다고 덧붙인다. 그가 자신을 직장 동료로만 생각하더라도 상관없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디선가 스즈노가 갑자기 나타나 길가에서 고백을 받은 마오를 놀린다. 이 때문에 치오는 당황하여 화가 나서 달아난다. 스즈노는 마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지 묻고 마오는 치오가 너무 솔직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게다가 그녀의 부모님도 자신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그 후 스즈노는 에미가 있는 역으로 돌아간다. 스즈노는 역으로 돌아와 에미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에미는 스즈노에게 목적지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기차를 타야 한다고 말하고 스즈노는 기차가 무엇인지 묻는다. 어리둥절해하며 에미는 스즈노에게 기차를 타본 적이 없다면서 어떻게 이 도시에 왔는지 묻는다. 스즈노는 도시로 바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에미는 문이 무슨 뜻인지 묻고 스즈노는 자신도 에미처럼 엔타 이슬라 출신이라고 말한다. 에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왜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리고 스즈노는 자신이 먼저 어둠의 군주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한다. 대신 그녀는 에미에게 처음부터 어둠의 군주를 노리고 있었냐고 물었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묻는다. 에미는 당황하여 스즈노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대답한다. 스즈노는 에미가 어둠의 군주인 마오와 공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받아서 그녀가 그들의 도시로 보내졌다고 설명하며 말을 자른다. 에미는 공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마오와 협력했을 뿐이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설명한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스즈노에게 며칠 전 밤의 길에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그녀인지 묻지만 스즈노는 그 사건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에미는 엔테 이슬라 출신으로 그녀의 성검의 힘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격당했다고 설명한다. 공격자가 악마가 아니었기에 에밀리아는 스즈노일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스즈노는 그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영웅 에밀리아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에밀리아는 그녀의 말을 믿고 너무 늦기 전에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다. 쇼핑 후 에밀리아는 스즈노에게 일본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스즈노는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알게 되었고 기모노가 등장하는 역사 드라마를 공부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에밀리아는 스즈노가 왜 암흑대마왕 옆집으로 이사왔는지 물었다. 스즈노는 오르베미르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고 유일한 정보가 마오의 주소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마오를 감시하면 언젠가 에밀리아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다. 에미는 스즈노의 의도를 의심하고 스즈노는 에미에게 어둠의 군주를 함께 물리치고 엔테 이슬라로 돌아가 자신의 누명을 벗고 교회가 오르베미르에 대해 은폐한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한다. 에미는 교회나 국가의 여론에는 관심 없지만 교회 지도자가 자신과 마오를 죽이기 위해 쇼핑몰을 무너뜨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일 때문에 스즈노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영웅으로서 어둠의 군주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미는 스즈노에게 몇 권의 잡지를 건네주며 현대 문화에 더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자리를 뜬다. 치오는 일터에서 전날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마오에게 사과하고 마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들의 가게 옆에 세 가게가 생겨 손님을 모두 빼앗기고 있다. 손님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인 마그론의 매니저는 마오에게 손님을 되찾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몇 분 후, 푸른 머리의 젊은 남자가 들어와 매니저를 찾는다. 마오는 자신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대신 자신과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자신이 새 가게의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도시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칭찬한다고 자랑한 뒤 떠난다. 그가 떠나자 마오는 치오에게 그 싸구려 매니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그 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다. 에미가 동료와 함께 퇴근하는 길에 스즈노가 에미에게 다가가 마그로넬로 마오를 만나러 가자고 한다. 동료 리카는 그 상황 전체를 에미, 스즈노, 마오의 연애 다툼으로 해석하고 따라가겠다고 고집한다. 마그로넬이 있는 하타가야에 도착하자 사사하타 다나바타 축제가 열려 거리가 매우 붐비는 것으로 보인다. 마그로넬이 현재 장사가 안 되고 있고 그 결과 마오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리카는 옆에 새로 생긴 센터키 후라이드 치킨 가게에 가자고 제안한다. 세프시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리카는 에미와 스즈노에게 마오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며 갈등을 해결할 더 많은 단서를 얻으려 한다. 주문할 차례가 되자 리카가 계산을 하겠다고 나서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인 사루에에게 주문을 하는데 사루에는 완전히 괴짜처럼 행동해서 리카를 선택하게 한다. 어쨌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그들은 2층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음식을 먹으면서 리카는 둘에게 마오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스즈노는 마오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새 이웃이라고 대답하는 반면 에미는 만약 자신이 바뀌었다면 마오를 주저없이 죽였을 거라고 말한다. 그 대답을 들은 리카는 에미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에미는 화가 나서 마오를 험담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계속 자리에 있던 시로는 에미가 자기 주인을 헐뜯는 말에 참지 못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손님들을 보면서 마오는 우시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우시아에게 센토우키 후라이드 치킨의 정찰 임무를 보내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라고 부탁했던 것을 떠올린다. 시로는 그들의 재정 상태 때문에 처음에는 그 생각에 반대했지만 마오는 그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가로막으며 치오가 마오에게 다가와 그녀와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할 모든 자비를 끝냈다고 알립니다. 마오는 식당 주변을 둘러보고 나머지 직원들이 의기소침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의 공경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매출을 높여주던 사사하타 타나바타 축제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단 한 명의 손님도 그들의 식당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오는 그에게 밖에 나가 손님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해보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적어도 우시아가 그에게 피드백을 줄 때까지는 그럴 만한 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법을 생각하며 그는 그들에게 짧은 격려 연설을 하고 현재 그들의 적들에게 유리한 상황은 곧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므로 자랑스럽게 서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SFC로 돌아온 시로는 주인에 대한 비방을 없애기 위해 에미의 테이블에 맞섭니다. 그가 마오에 대해 자랑하는 동안 에미는 그가 주문하는 모든 것을 지불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를 합류하도록 설득하고 그는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진 리카는 에미에게 둘이 친구냐고 묻고 에미는 강하게 부정한다. 우시아는 리카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리카는 마오에게서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에미의 오해에 대해 묻는다. 시로는 마오와의 허구적인 과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토지 활용과 직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에미가 경쟁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두 회사가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에미와 여러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또한 에미가 일을 잘해서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이기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워지다가 결국 파산하고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는 오랜 경쟁 관계였던 과거를 생각해서 에미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가끔씩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카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데 그것은 마치 과거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에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야기 전체가 리카가 마오를 더 만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우샤에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이미 벌어들인 레스토랑의 디저트와 샐러드를 에미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우샤는 세프씨에 대한 자신의 모든 조사 결과를 마오에게 이야기한 후 자신과 우루시의 저녁 식사를 주문합니다. 주문을 받은 후 우샤는 집으로 향하며 세 소녀를 레스토랑에 남겨둡니다. 마오는 소녀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무엇을 주문할지 묻습니다. 하지만 에미는 그에게 무례하게 대답하며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리카는 마오에게 그가 상상했던 것만큼 카리스마가 없다고 말하고 아마 그래서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를 더욱 자극하여 그는 자신의 직장에 소란을 일으키려고 온 이상한 손님과 약간의 언쟁을 벌입니다. 곧 치오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손님에게 무례했던 마오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주문을 제공하고 리카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리카는 그녀를 즉시 좋아합니다. 리카는 우시아가 SFC로부터 얻은 정보를 마오가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도록 도전하고 물론 그는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몇 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마오의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사사하타 다나바타 축제를 위해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그가 주문했던 대나무 몇 개를 가져옵니다. 에미는 치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마오가 지역 축제를 위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나무 장식 아이디어를 냈지만 상부의 승인이 늦어져 이전에 실행할 수 없었던 과정을 설명합니다. 결국 대나무 장식 아이디어가 많은 손님을 끌어들여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전날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한 덕분에 MG 로널드의 매니저는 마오에게 후시마 공원에서 일하는 친구 중 한 명이 다음날 열리는 행사에 재능 있는 스태프 몇 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래서 마오가 그를 선택했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그의 여비와 수당도 지원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가기로 동의합니다. 치오도 가고 싶어 하지만 매니저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며 마오만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마오의 아파트에서 아시아와 우루시는 마오가 후시마 공원으로 출장을 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루시가 온라인으로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후 그 행사 기간 동안 오픈하는 몇몇 인기 명소들을 언급하는데 귀신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귀신의 집이 생기면 그들이 활용하고 마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두려움이 많아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아시아는 마오와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고집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스즈노는 옆 아파트에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같은 날 밤 치오는 에미에게 전화를 걸어 후시마 공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에미는 승낙한다. 몇 분 후 스즈노는 에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공원에서 마오가 마법 에너지를 모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알린다. 에미는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마법을 모을 수 있는지 묻고 스즈노는 모르겠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자 에미는 다음날 치오와 함께 공원에 가자고 스즈노를 초대한다. 다음날 공원에서 마오는 후시마 공원 매장의 맥도날드 지점장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바쁜 하루를 대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다. 치오는 후시마 공원 입구에서 에미와 스즈노를 만난다. 스즈노는 처음으로 공원에 가는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여자 탈의실로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은 후 에미와 치오는 예상대로 전통 수영복을 입은 스즈노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오는 자신의 업무를 능숙하고 신뢰할 만하게 수행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치오가 나타나 주문을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영복에 대해 간접적으로 질문하지만 마오는 너무 눈치 없어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다른 답변을 합니다. 그때 스즈노와 에미가 나타나 마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마오의 아파트에서는 주인을 따라갈 예정이었던 아시아가 건강 문제로 가지 못했습니다. 공원에서 에미, 치오, 스즈노는 축제 인파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오는 그 이유가 새로 문을 연 귀신의 집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그 귀신 나온 집을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귀신 나온 집에 간 동안 치오는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달려가 버리고 에미와 스즈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치오를 찾던 중 에미와 스즈노는 엄마와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그들이 소녀를 돕겠다고 하자 소녀는 목을 돌리고 그들에게 인생 최대의 공포를 안겨주며 그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세 사람은 건물 밖에서 만나 파충류 전시관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에미와 치오는 파충류를 싫어하지만 스즈노는 다소 추상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엔테이 섬의 전통 여관에 머물렀던 시절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과 자주 접촉했던 데서 비롯됩니다.
스즈노가 파충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에미는 스즈노가 치오에게 자신의 배경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마오는 동네 서커스에 배달을 가게 됩니다. 서커스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탈출하여 파충류 전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열쇠 꾸러미를 발견하고 집어듭니다. 원숭이는 나중에 여자아이 3인조에게 가서 치우에게 즉시 호감을 느끼고 치우가 원숭이를 안아줍니다. 서커스 직원들이 원숭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들은 서커스 직원들을 만나 원숭이를 넘겨줍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원숭이는 악어들을 가두어 놓은 우리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악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악어들이 수영장으로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자 직원들을 포함한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동안 마오는 악어들에게 다가가 부족하고 어렵게 얻은 마법으로 그들의 의지에 굴복시켜 모두 길들이네. 그날 후에 에미 일행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벌어졌던 혼란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즈노와 치오가 에미와 헤어질 때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스즈노가 알아챌 만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아시아는 계속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마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한다. 요리하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려 배달이 온 것을 알린다. 하와이에 있는 집주인이 보낸 기념품 상자가 여러 개 도착했고 상점가의 여름 바자회에서 팔 것을 요구한다. 스즈노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녀는 전날 밤 기차역에서 만났던 이상한 남자를 떠올린다. 그는 그녀가 엔테 이슬라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스즈노를 데스사이스베 리퍼라는 가명으로 불렀다. 스즈노는 종교 재판소에 있던 시절을 회상하며 몇몇 남자들이 배신한 동맹 기사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회상 속에서 스즈노는 그 남자들이 작은 마을을 악마 군대에 희생시키고 마을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교회 탓을 하려는 계획을 논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나타나고 남자들은 매우 경계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미리 그들의 음료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을 외곽에서 울바를 만나 성공적인 임무를 축하받습니다. 스즈노는 지쳐서 배신한 기사단에 대해 교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울바에게 왜 교회는 유혈 사태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묻고 울바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런 다음 울바는 그녀에게 다른 이단자들의 처분 목록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는데 스즈노는 그 종이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치오는 마오의 아파트에 나타나 온갖 상자들이 널려있는 광경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 이유를 묻자 마오네는 벼룩시장 이야기와 집주인이 참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시아의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치오는 판매를 돕기로 합니다. 스즈노를 찾아온 에미는 어쩌다 보니 상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마오는 에미에게도 판매를 도와달라고 설득합니다. 마지못해 에미도 판매를 돕게 되고 스즈노와 우루시는 평소처럼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음식과 함께 집주인이 쓴 쪽지를 발견하는데 함께 즐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오가 쇼핑가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돕고 벼룩시장에서 판매를 돕다가 마오가 맥도날드 야간 근무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스즈노는 무리를 떠나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스즈노에게 마오를 죽이라는 임무를 상기시키며 왜 주저하는지 묻는다. 우루시는 아시아가 계속 내는 소음에 짜증을 내고 아시아는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얼굴을 찡그린다. 그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구급차를 부르려 한다. 아시아는 현재로서는 구급차를 탈 여유가 없다며 그를 말리려 하지만 아시아가 약해 보이자 우루시가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럼 돈이 없는 모양이네. 치오와 에미는 스즈노를 만나 그녀가 왜 혼자 있었는지 묻고 스즈노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대답한다. 두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즈노는 갑자기 마오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밝힌다. 스즈노의 말에 당황한 치오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한다. 스즈노는 마오가 그들의 세계에서 몰래 마법을 사용해왔고 따라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축제 기간에 그들의 식당에 많은 손님이 몰렸던 날 밤에 그가 마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치오는 모두 헛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스즈노는 여전히 마오가 비밀리에 세계 정복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치오는 맥도날드 사다리를 열심히 오르려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스즈노는 자신의 확신을 굳게 지키며 치오의 마오와 엔테 이슬라와 관련된 모든 기업을 지우려고 계획하고 이것은 치오를 슬프게 합니다. 치오는 그것은 자신의 기억이며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에미는 치오의 편을 들어야만 하고 수준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에미는 누구도 죽이지 않고 세계 평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고 있으므로 아직 아무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수준호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평화란 없다고 소리치며 끼어들지만 에미는 여전히 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화가 난 채로 걸어갑니다. 에미와 치오가 스즈노와 함께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 며칠 전 에미를 공격했던 이상한 빛 기술을 사용하는 가면 쓴 남자가 갑자기 그들을 공격합니다. 에미는 치오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후 자신의 성검을 소환하여 그 남자에게 돌진합니다. 반면 치오는 마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남자가 에미를 쉽게 제압하고 보라색빛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의 성검을 다시 축소시킵니다. 그 남자는 가면을 벗고 SFC 레스토랑 매니저인 사루에로 드러납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로 변신하여 에미를 기절시킵니다. 마오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된 치오는 도움을 청하며 목청껏 소리 지르지만 스즈노가 나타나 사과하며 그녀 또한 최면 상태에 빠뜨립니다. 마오는 치오의 어머니로부터 치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마오는 우루시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우루시는 치오와 에미가 납치당해 시청으로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다. 아시아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는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고 간호사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안도한 그는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병원을 둘러보기로 한다. 복도 건너편에서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다. 그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다가가지만 갑자기 경찰관을 쓰러뜨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배를 세게 얻어맞는다.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 순간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잠깐 보게 되고 오래전부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막 깨어난 오르바임을 알아본다. 오르바는 그의 보험증을 낚아채고 떠난다. 마오는 자전거를 타고 시청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 시청 옥상에서 에미는 추루이에게 마법으로 공중에 떠 있고 추루이는 그녀에게 빗줄기를 발사하여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 그는 에미에게 신성한 무기인 베터 하프를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그녀는 거부한다. 추루이는 그 무기는 천상의 집합체이며 인간의 손에 있어서는 안됨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미는 여전히 거부하자 그는 다시 빗줄기를 발사하고 에미는 비명을 지른다. 에미는 그에게 치오를 왜 잡아갔는지 묻고 추루이는 치오는 암흑군주의 힘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대상이라고 말한다. 마오는 시청 입구에 도착하지만 주변에 친 마법 장벽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에미를 고문하던 중인 추루이는 근처에 마왕의 존재를 감지한다. 그는 마오 정도는 수준호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그녀를 처리하도록 보낸다. 수준호가 떠나려는 순간 에미는 타락천사의 뜻대로 되는 것을 괜찮냐고 묻지만 수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마오는 간신히 마력을 모아 장벽을 부수지만 사랑하는 자전거가 부서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맞닥뜨린다. 상황을 파악한 수준호는 마왕의 유일한 재산을 박살낸다. 마오는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수준호는 그를 공격한다. 수준호의 공격을 모두 피한 마오는 망그로날드 유니폼이 망가지면 새로 살 돈이 없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속옷만 입고 있는 마오가 수준호에게 소리치며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수준호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친구들을 잘 대해줘서 무시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친구들을 구해야 하니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수준호는 그가 너무 약하다며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만 마오는 그녀가 속으로 자신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전에 치오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도록 허락했던 거라고 말한다. 마오의 말에 당황한 수준호는 그를 보내준다. 마오의 아파트에서 오르바가 우루시를 방문하여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제안을 한다. 우루시는 그의 제안에 씩 웃는다. 참을성 없는 사루이는 에미의 몸에서 신성한 무기를 강제로 빼내려 하지만 마오가 즉시 나타나 그를 멈추라고 말한다. 악마 대왕이 팬티만 입고 나타나는 바람에 멋진 등장은 물 건너갔다. 에미와 치오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다. 사루이는 마오를 맞이하며 약골이라고 놀리고 발밑에 빗줄기를 쏘아 춤추게 만든다. 사루이는 두려움의 대상인 악마 대왕을 굴욕시키며 크게 웃는다. 사루이는 달이 뜨면 더욱 강해지고 마오는 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편 오르바는 에미의 마력 증폭 음료를 마시며 마력을 보충하고 달을 크게 만드는 마법을 건다. 사루이의 마법이 강해지고 도시는 혼란에 휩싸인다.
혼란으로 인해 마오의 마력이 크게 증가하지만 사루이는 여전히 자신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우리시가 오르바를 기절시키고 마법을 무효화한다. 마오는 악마 형태로 변신하고 치오와 에미를 수준호에게 맡긴 채 본격적으로 싸움에 돌입할 준비를 한다. 달이 가려지자 마오는 여전히 저항하는 사루이에게 인생 최대의 매를 먹인다. 전투가 끝난 후 아시아가 주인을 돕고자 나타나지만 마오는 그가 너무 늦었다며 쓸모없는 하인이라고 꾸중한다. 치오는 시청 옥상에서 마오 앞에 서 있는 꿈을 꾼다. 마오는 엔테 이슬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엔테 이슬라로 가는 문을 열고 걸어간다. 그날 후에 직장에서 그녀는 마오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오는 전날 전투로 인해 거리에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려고 애쓰는 동안 마력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엔테 이슬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마유미는 마오에게 그가 며칠 전 밤에 식당을 갑자기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묻는다. 스즈노가 곧바로 나타나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며칠 전 밤 귀가하던 중 수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위협했고 마오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고 마유미에게 말한다. 직원이 갑자기 뛰어들어와 냉동고 안에서 사람을 발견했다고 알립니다. 가보니 그 사람은 사루이로 밝혀졌고 깨어나 마유미에게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불쾌하게 합니다. 마유미는 그를 괴짜라고 부르며 누구냐고 묻고 마오는 즉시 자신이 센터키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의 매니저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아첨하지만 화가 난 듯한 마유미는 발로 그의 머리를 차서 기절시킵니다. 에미도 평범한 날 일을 하고 있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러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창가로 가보니 마오가 하늘에 떠서 도시를 정복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도시들을 정복해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는 깨어납니다. 퇴근 후 에미는 꿈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니카가 다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하지만 에미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거절합니다. 니카는 평소처럼 에미를 놀리며 마오를 만날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한다. 에미는 마오의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나쁜 행동들과 그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을 떠올리고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에미는 마오의 집에 도착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 스즈노를 만난다. 그녀뿐만 아니라 당황한 채로 온 치오도 마찬가지다. 치오는 폭발하며 두 사람에게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런 짓을 했다고 야단친다. 아시아가 갑자기 들어와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휴가를 내겠다고 마오에게 말한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에미는 에미라타에게 연락하여 아시아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며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다. 의심을 더욱 키운 에미는 마오의 아파트로 배달되는 몇몇 상자들을 발견하고 에미라타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치오는 마오가 마유미에게 교대를 요청하는 것을 엿듣고 나중에 그에게 따지지만 마오는 말을 거부하며 치오를 의심하게 만든다. 다음 날 아침 에미와 치오는 마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결심하고 그가 아파트를 나서는 것을 몰래 미행한다. 그들은 그를 건설 현장으로 따라가고 그가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마오는 그들을 보고 결국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 마오는 그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며 아직 월급날이 되지 않아 돈을 더 벌기 위해 임시직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다. 그는 아시아도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에미는 그의 아파트로 배달된 수수께끼의 상자들에 대해 묻고 마오는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 그의 아파트로 돌아가 우루시가 구매 사기에 당해 상자들을 주문했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기와 관련된 회사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유용한 단서는 찾지 못한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로 한다. 회사에 도착하여 회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아시아를 만난다. 그가 필사적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그에게 상황 전부를 설명하고 그는 사기꾼에게로 그들을 안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사기꾼과 대치하지만 그는 그들을 조종하여 막대한 빚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에미는 청약철회라는 소비자 보호법을 떠올리고 그 법을 이용해 빚을 취소하고 물건을 반환하여 사기에서 벗어난다. 이 승리를 축하하며 마오와 아시아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한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마오는 우산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미가 나타나 마오에게 우산을 건네주며 은혜를 갚았다고 말합니다. 재밌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욱 재미있는 다시 보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오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해주세요.